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영상에 대해 사과 말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려서 바로 잡고 가려 합니다.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이 유럽에 출시됐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출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차가 미국 생산 모델이라고 설명했는데 중국 생산 모델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인증을 받은 걸로 알려진 모델3 RWD 롱레인지도 중국 생산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3 RWD 롱레인지가 한국에 출시될 예정이긴 한데 미국 생산이 아닌 중국 생산 모델이다. 따라서 FSD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걸 당연히 잘 확인해서 전달해 드렸어야 했는데 확인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혼란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일단 그래도 여러가지로 확인해 본 결과 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모델 Y 스탠다드는 국내 출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FSD 국내 출시 이후에 현대차 그룹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장 송창현 대표가 사임했던 사실만으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인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대차 그룹 R&D 본부장인 양희연 사장이 물러났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현대차가 결국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FSD를 탑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건 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하필 한국 시장을 점찍은 건지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서 이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진짜 싸게 사고 싶다면 BPD 오토로 문의주세요. BPD 오토 앙! 현대차 그룹에서 계속해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창현 대표 사임 이후에 포티투 다시 갑자기 영상을 공개했고 그 뒤로는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보니까 송창현 대표 사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는 공식 입장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 뒤로 또 하나 큰 뉴스가 나온 건 현대차 그룹의 R&D 본부장인 양희연 사장이 물러났다는 겁니다. 여기도 아예 후임이 거론되고 있는데 만프레드 하로 부사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제네시스와 성능 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인사죠. 이게 자율주행 때문에 단행하는 인사로 봐야 하냐? 아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만프레드 부사장은 아우디, BM 그리고 포르쉐에서 셰시와 소프트웨어 핵심 개발을 담당했고요.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경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 R&D 본부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 간단합니다. 남양연구소에서 신차 개발과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나올 신차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자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직 송창현 사장 사임 후에 첨단차 플랫폼 본부장 자리는 결정되지 않았고 조만간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거라고 하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 두 가지 뉴스만 봐도 현대차 그룹 내부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랑 동시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현대차 그룹이 FSD 라이선스를 사와서 자율주행 시장에 대응할 거냐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한테 FSD를 제발 사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지난 2023년에는 오토파일럿과 FSD를 라이선스 해줄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같은 해 6월에는 FSD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라이선스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열려있고 메이저 OEM과 논의 중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그러니까 한국에 FSD를 정식 출시한 뒤에는 어떤 말을 했냐? 아니 나는 분명 경고했거든. FSD 라이선스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회사들이 원하질 않아. 그리고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가끔 연락을 하긴 하는데 5년 뒤에나 아주 작은 규모로 FSD를 도입하겠다는 미온적인 얘기만 한다니까 이렇게 대놓고 따지는 것 같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이 실제로 FSD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긴 하냐? 일단 현재 놓여있는 상황만 보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시선이 대표적이죠. FSD를 도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다뤄보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되는데요. FSD 도입을 반대하는 쪽은 간단합니다. 만약 테슬라의 FSD를 사오면 이걸 그대로 양산차에 얹으면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물론 세부적인 하드웨어 세팅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예 내재화하는 것보단 훨씬 시간이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미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차량, AI, 로보틱스까지 포함한 대규모 협력 구축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칩만 몇 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자율주행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겁니다. 플레우스 쪽도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플레우스를 현대차 그룹 자율주행의 표준으로 삼고 자율주행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표가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FSD를 사오게 된다면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두뇌를 다른 회사한테 넘기는 꼴이 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싹 다 내재화해서 기술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인 거죠. 실제로 현대차 그룹의 레벨 4 프로젝트는 다른 업체들하고
이미 많이 엮여있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오닉 5 기반 자율주행 택시죠. 물론 이게 일반 차주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택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게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 차량 공급과 파트너십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FSD를 가져올 이유도 가져올 생각도 딱히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대로라면 이미 협력을 시작한 엔비디아 기반 스택을 고도화하고 여기에 웨이모와 엠라이드 같은 레벨 4 파트너십을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반대로 FSD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쪽도 주장은 간단합니다. 기술을 내재화해야 한다? 오케이, 알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대체 어떻게 실현할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기술 내재화가 전혀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하나만 있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실제 차에서 구동을 하려면 웬만한 신차 하나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레거시 회사들이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아무리 쏟아붓는다 해도 이미 테슬라는 몇 단계는 앞서 있고 그동안 테슬라가 상용화를 넘어 대중화를 해둔다면 다른 브랜드를 선택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적어도 자율주행만 보면 그렇단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미래에는 자율주행이 상용화를 넘어 대중화가 될 거고 이 산업 변화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차라리 빠르게 FS를 도입해서 대중화 반열에 오르는 게 맞다고 본다는 겁니다. 심지어 현대차는 이미 AI 인프라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돈을 투자하는 김에 스택도 사와서 투자한 결과물을 빠르게 상용화하란 거죠. 이 대목에서 또 나오는 말이 뭐냐, 어차피 FSD 쓰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들 오버하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용화와 대중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요.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됐을 때 이때는 비싼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사거나 못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바로 상용화를 넘어서 대중화까지 이뤄낸 케이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럼 PDA는 뭔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딱 현재 레거시 기업들인 겁니다. 이미 FSD 대중화로 가기 시작한 테슬라는 스마트폰 기업인 거고요. 아직 스마트폰을 만들지 피처폰을 계속 만들지를 고민하는 회사들은 PDA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대중화가 된다는 건 시장 경쟁이 시작됐다는 거고요. 경쟁이 시작됐다는 건 가격도 안정화되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용화 단계에서 수요만 가지고 미래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현대차 그룹은 삼성으로 치면 바다 OS를 계속 만들 거냐, 빠르게 버리고 안드로이드를 탑재할 거냐, 이런 상황이란 거고요. 일단 뭐가 됐든 빠르게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왜 하필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점찍은 거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유럽이나 중국같이 우리나라에서 훨씬 규모가 큰 곳을 자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을 유독 자주 언급하기 시작하고 테슬라 코리아도 모르고 있던 FSD를 갑자기 공개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건 머스크의 과거 발언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건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었던 발언들이 지난 2024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출산율로 가면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이하, 어쩌면 그보다도 줄어들 수 있다. 이걸 국내 언론들도 굉장히 크게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한국은 세대마다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올해 3월에는 한국 출산율이 0.68%를 기록하면서 재앙 수준의 인구 붕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한 기업이 수장이 특정 국가를 짚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욕심이나 계획이 있을 때 말고는요. 그런데 이거랑 또 이어지는 게 머스크가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걸 어떤 시선으로 보냐는 겁니다. 대부분이 분석하는 게 고령 사회의 해결책 중 하나로 본다는 건데 실제로 옵티머스 로봇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노부모에게 선물하는 수준의 로봇이 될 거다, 인구 감소가 AI보다 더 큰 장기적 위협이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좀 중요한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노인이 될 때쯤이면 앞에서 말한 대로 FSD는 상용화를 넘어 대중화 단계에 돌입할 겁니다. 이때쯤이면 다른 기업들도 FSD를 도입하거나 기술 내재화를 성공해서 FSD급 자율주행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 FSD 가격도 경쟁 반열에 들어갈 거니까요. 머스크는 사람 없이도 다니는 레벨 4급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심하게 많이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또 어떤 시장이냐, 이미 대중교통과 통신 인프라가 너무 잘 깔려있기 때문에 로봇택시만 상용화해도 수요나 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한국인들은 공유 모빌리티에도 익숙합니다. 카카오, 소카, 티맵 이런 업체들이 시장 전체를 키워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 단계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은 레벨 2 감독형이지만 레벨 3와 레벨 4까지 염두에 둔다면 한국을 미래 자율주행과 AI 주요 소비국으로 본 게 아닐까, 이런 맥락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단 거죠. 일단 그래서 FSD든 뭐든 현대차 그룹도 빠르게 내놔야 할 때가 됐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의 내부적 움직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던데 대표급 인사 절차가 단행된다는 건 전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FSD는 어쨌든 유럽에서도 소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어떻게든 유럽에서도 중국 생산 차량도 쓸 수 있게 풀 거고 유럽에서 풀리면 우리나라도 가능해지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곧 있을 인사 임명, 그리고 이거와 함께 어떤 계획을 어떻게 발표할
할지 기대하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